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예상 시나리오 수준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에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3월 FOMC의 뚜껑이 열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됐는데요. 서머타임이 시작돼 1시간 일찍 개장한 오늘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소화하면서 2.17%대로 약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역시 98선으로 레벨을 낮췄습니다. 국제 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가 4월부터 공급 우려가 예상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7%가량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럽 시장도 하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유로존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5.9% 상승하면서 예측치를 상회했고 또 전월 대비로는 0.9% 오르며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면서 예측치와 동일하게 나왔고요.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오늘도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0.50%에서 0.75%로 3번 연속해서 금리 인상에 나섰고요. 매주 발표가 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21만 4천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또 1시간 동안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가 거시적인 흐름부터 또 세밀하게 시장 이야기 살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을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 문자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정타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출연하게 되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저 정타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나왔죠. 우리가 예상을 하고 다른 시장 전문가들도 예상을 했던 0.25% 상승 결정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연내 6차례 인상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많이 침체가 되었던 우리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들이 강한 반등세에 이어져 왔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이어져 갈지 연준 파월 의장이 말한 매파적인 내용에 의해서 시장의 조정을 다시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또 예견된 것이었고 또 오히려 금리를 올릴 만큼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 거래일에는 상승 마감을 해줬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시장은 이 FOMC 회의를 어떻게 소화하고 받아들이게 될지 오늘도 맞선님과 함께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3월 FOMC 회의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결정하고 대차 대조표 조기 축소를 언급했습니다. 골드는 올해 금리 인상을 7회 예상한 가운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해지용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국제에너지기구가 4월을 기점으로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고 공급 위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유로FX는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면서 ECB의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는데요. 각 상품들이 지금은 또 어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을지 먼저 현재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모든 주요 상품군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16% 상승한 13,96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2% 상승한 1,94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였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7.13% 오른 배럴당 10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61% 오른 1.11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또 오늘의 투자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이제 전 거래일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현재 이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제가 건강하다라는 신뢰를 심어줬었는데요. 전일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스닥 3.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 전에 또 다우 지수도 또 하락 전환했네요. 네, 나스닥 지금 현재는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나스닥을 제가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1월부터 3월까지 나스닥을 비롯한 주요 증시들이 많이 하락이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해왔고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금리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금리 인상을 0.5% 상승해 주느냐 아니면 0.25% 상승을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갑론을박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됐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0.25% 상승을 했다는 예상치가 부합되면서 상승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시장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파월 의장이 아직 시장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체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요해요. 이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연내에 추가적으로 6회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상승은 좀 제한이 될 거다. 이게 지금 제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프리마켓에서 이 약세를 보이던 3대 지수 조금 전에 다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전환을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이 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앞으로 시장은 박스권 횡보로 이어질 것이다.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바로 급등하는 시장은 솔직히 좋지가 않아요. 박스권 횡보를 해주면서 네. 체력을 비축을 하고 그동안에 악재가 있었던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와야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텐데 향후 미 증시를 비롯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앵커님 혹시 네. 시장 방향성을 내가 먼저 미리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 네. 그러면은 앞을 내다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그 알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 수 그런 게 있습니다. 있나요? 있나요? 네.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네. 제가 이 부분을 짧고 명확하게 네. 알려드리면서 시청자분들도 이 지표를 보셨을 때 잠깐이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크해서 보시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가니까 내 투자 자산은 안전자산에 조금 비중을 둬야 되겠다. 아니면은 투자 자산으로 위험 자산으로 이동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 부분 명확하게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한번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또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 계기로 글로벌 긴축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국내 시장에는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제한적으로 작용을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할 때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더 매파적인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5월 양적 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플러스 양적 긴축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관망으로 좀 보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제 미국에서 3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앵커님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면 네. 금리 수준이 네. 미국 금리랑 한국 금리랑 똑같아요. 네. 그럼 어느 곳에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 질문 오늘 네. 다른 곳에서도 좀 많이 네네.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무조건 달러에 많이 투자를 하겠죠. 어쨌거나 뭐 네. 기축 통화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한국은행이 또 연내 2회에서 3회 정도 금리 인상을 나설 것이다라고 네. 그런 전망도 있던데. 네. 왜냐하면 또 미국이 굉장히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 기준금리를 가게 되면은 뭐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의 우려도 있고 뭐 여러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있냐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어떻게 보면 휴전 상태잖아요. 예. 예, 지금 전쟁을 안 하고 있지만 휴전이 계속 길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 요소가 있고 그리고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신흥국이다. 경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아직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간과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국내에서 빠져나갈 위험이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25% 기준금리를 네. 가지고 있는 것인데 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네. 좀 한국은행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발맞춰 가지 않을까 하는 네. 예상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지금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 시기잖아요. 네. 인수인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가 이번 달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 임명을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 인선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과정이 길어지면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일부 나갈 위험성은 있다. 한국은행의 총재 자리가 비게 된다면 그렇죠. 그렇죠. 다음 달 14일까지 이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또 기준금리 인상이 5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발언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네. 4월에도 하려고 하고 5월에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0.25%에서 0.5% 범위로 진행이 되는데 네. 그럼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1.25%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미 1%대 근접이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거의 똑같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간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렸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아예 영향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인선이 돼서 임명이 돼서 한국의 이제 금리를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끌어 나갈지 이 부분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가게 된다면 한국 가계 대출이 거의 연간 40조 원 가량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뭐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경제 자체도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미국 금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네.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솔직히 미국 금리를 연 6회 계속 올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월 의장이 그렇게 말은 하기는 했지만 네. 지금 이 거시적인 경제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매회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보면서 네. 연준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네. 부분 체크를 해드리고 예. 그 다음에 왜 이런 부분들이 안 될 수가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네네.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에 임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도움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뉴스 관련해서 이야기해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먼저 기사를 하나 발췌를 해서 알려드렸는데 연말 기준 금리를 연준에서는 1.75%에서 2%까지 금리를 상승을 시켜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해서 보면은 0.25%에서 0.5% 수준이고 한국 기준금리가 1.25%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수준에 대해서 연준에서 점도표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이 점도표가 뭐냐면 연준의 의원들이 향후 미국의 금리를 어떠한 수준으로 올릴 것인지 계획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작게 그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써드리면은 이 중간값이 0.5%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1.9%예요. 그렇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지금 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내 6회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기준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점도표상에서
2% 부근까지 돼 있기 때문에 2%까지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떤 부분인지, 왜 제가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 빨간색이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예. 장단기 금리차고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의 흐름인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2015년 이때부터는 간극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극이 많이 있었는데 간극이 좁혀지면서 역전되는 이런 흐름도 있었고, 장단기 금리차가 여기 이 구간이 0에 가깝거든요. 마이너스로 가면,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가면 시장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불황으로 간다는 시장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빠질 때는 시장에서 급격하게 빠지는, 특히나 이 구간 장단기 금리차가 0에 거의 수렴을 하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급격하게 빠졌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0에 수렴을 해간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불황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현재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수준입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2% 이상 차이가 나던 것이 0.24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9년, 20년도 글로벌에 뭐가 있었죠? 글로벌 시장에 이슈가 됐던 거? 코로나죠. 코로나 바이러스. 네. 그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돌아가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21년도 시장이 아주 화랑이었어요. 서학개미도 나오고 동학개미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아주 화랑이었는데, 그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1.5%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현재 0.24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 쉽게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의 장단기 금리차를 확인을 하셔야 현재 시장이 움츠려 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시 상승으로 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로 봤을 때는 시장이 아직 상승장을 타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2019년에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든 구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런 네네네. 또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의 지금 그 부분에 근접한 상태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은 왜 그렇게까지 줄어들게 된 건가요? 지금 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든 부분은 네. 사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급등에 네. 영향이 있기 때문이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생산자들이 있잖아요. 예. 공장, 네. 삼성전자나 뭐 제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원가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상승을 할 거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덧붙여서 이어가 주시죠, 이야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네. 좀 연도를 조금 길게 해서 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2000년도 이때도 지금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 2008년도 이때 부근에서도 이미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갔었어요. 그 이후에 2008년도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때 은행이 망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이 무너진다고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악재로 하락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위험자산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유들이 저는 미국이 쉽게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로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뭐 S&P 지수가 지금 최근에 워낙에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와 단기적인 우려 해소로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악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파월 의장도 연내에 빅스텝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5월에 양적 긴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물가 지수, 그리고 성장률 이 부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장단기 금리차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좀 더 대응하는 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차 잘 살펴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을 계기로 글로벌 긴축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의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3회 연속해서 금리 인상 단행을 했죠. 하지만 ECB는 이제 조금 전에 라가르드 총재가 발언한 바에 따르면 10년 만에 처음 금리 인상에 나서기까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본다라고 또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럼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어서 5일 오늘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국제 유가가 또 오늘은 체력이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WTI, 브렌트유 모두 7%가량 상승을 하면서 WTI가 101달러 선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10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 대응 전략 네,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5일은 매수 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차트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제유가도 전거래 일에서는 좀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최근의 하락도 네.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이슈가 좀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서 하락이 나오고 원자재 가격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지수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악재가 해소된 게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회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결론까지는 아직 서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과 또 오펙에서도 증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증산을 하지 않는 이런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원유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추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체적인 추세 흐름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네. 먼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구간에서 일어났죠. 이 구간에서 발생이 되면서 급격하게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단기간에 이렇게 급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일부 해소가 되어 간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해소된 부분은 없고 다만 기대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러시아가 본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할 때 3일에서 일주일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침공을 할 때 거의 보통 전쟁을 할 때는 뭐 사단급, 여단급으로 가는데 대대급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생각 이외로 우크라이나의 항전이 만만치가 않았고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높은 가격에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확 늘려줘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강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100달러, 저는 솔직히 이 100달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100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구간에서 급등 이전에 지지해주는 구간까지 도달이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도 1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최소한 110달러, 정고점인 120, 13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심리가 조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달러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반등세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관련한 질문이 들어와서 노란톡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KSK님께서 현재의 오일 상승이 달러 하락과 연관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달러는 뭐 우리가 어떠한 돈으로도 보지만 투자 자산으로도 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은 실물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금이 많이 몰릴 수가 있고요. 안전자산이 달러로도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안전자산인 달러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달러 자산으로. 여기에 금리 인상이 되면은 또 그쪽으로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오일 상승 그리고 달러 하락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이어서 써니님께서도 오일에 대해서 질문 보내주셨네요. 오일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솔직히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오일 쇼크 얘기도 많이 나오다가 많이 누그러졌는데 예,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상승 흐름을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물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시장 경제가 성장을 하고 발전이 되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장비, 생산자 물가 등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줘요.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도 더불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당분간 상승 흐름에서 이어져 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상승세 지속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아이신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가계대출 상환에 문제 생기지는 않을까요? 하고 또 걱정해 주셨네요. 네, 현재 국내 가계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되면은 대출 금리라든지 여러 부수적인 금리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가계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가계 금리가 상승을 함에 있어서 과연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느냐, 가계 경제에서 여유 자금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저는 뉴스나 신문을 이렇게 봤을 때 좀 의아했던 게 네. 생각보다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 상당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더군다나 국내 증시나 최근에 미국 투자를 많이 하셨었는데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서 단기 자금이 많이 뭉칫돈이 몰려 있어요. 네.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국내에서는 별도로 부동산 정책을 좀 통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뭉칫돈이 남아있고 그 뭉칫돈들이 제가 이전에 뉴스를 봤을 때 한 가계대출 지금 말씀하셨던 이 40조 원보다 한 70조 원인가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 가계대출에서 솔직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위층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특히나 국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비중이 많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갔을 때 이 자영업자들한테 좀 충격이 많이 올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은 조금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무리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금리도 그렇게 강하게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아이신나님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속보로 나간 소식인데 바이든과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18일에 또 지난 11월에 이어서 4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화를 위한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평화 협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 영상 통화로 계속해서 협상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약달러세가 지속되면서 골드는 지금 현재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1,94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대응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도 매수 들어두셨네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오일 그리고 골드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상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주요 원자재 상품군들이 또다시 상승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WTI도 7% 상승하고 있고 금 같은 경우는 2%대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매수 전략 세워주셨거든요. 네. 네,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
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장단기 금리차와 연계를 쳐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자산인 달러와 같이 금도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 역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금을 보시게 되면 국제 유가와 좀 비슷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좀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네. 거의 보통 이전에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이 동조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시기 자체가 똑같죠. 시기 자체가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격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잦아드니까 또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기대치만큼 협상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도 올라가는 반면에 다시 또 금도 상승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국제유가와 이런 원자재, 금, 뭐 어제 보니까 니켈이나 구리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관련주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한 가격 상승 때문에 당분간은 동일한 가격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 자,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그려드린 게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저 구간이 대체적으로 저 구간을 올라서서 가격 안정화가 되면은 투자 심리는 상방으로 가는 게 거의 보통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자리이고 현재 이 가격대를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상방으로 당분간은 다시 또 움직여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장단기 채권 금리까지 더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계속해서 그 불안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금 가격은 더욱더 상승을 해줄 것입니다. 네, 골드와 또 이 유가가 오일이 계속해서 좀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일과 관련한 또 노란톡 질문이 들어와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디님께서 중국 코로나가 폭증하게 된다면 오일 빠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뉴스를 좀 유심히 잘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처럼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게 중국은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봉쇄를 해버립니다. 자, 이게 왜 진행이 되냐면 예전에 우한에서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도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예 봉쇄를 해버렸어요. 봉쇄를 하고 코로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도 봉쇄 조치를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그 지역을 아예 봉쇄를 해버린다는 이게 습관화가 돼버려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선진시와 상하이를 봉쇄 조치를 하면서 타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의 선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도시.
예를 들어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처럼 신사업을, IT 산업을 육성을 해서 그 도시를 키우기 위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많이 밀접돼 있다 보니까 그 도시를 봉쇄를 했을 때 유가가 타격을 입었던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도시가 다시 또 봉쇄 조치가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들이 봉쇄 조치로 된다? 유가에 크게 영향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이슈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상대님에 대한 질문에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또 WTI 101달러, 브렌트유 105달러, 또 8%가량 상승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은 조금 전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또 오일 그리고 골드까지 살펴봐 주셨는데 골드에 대해서 그러면 자리값을 본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00달러를 지지선으로 해서 네.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네.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1,900달러를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21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단기 추세선인 5일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950달러를 돌파를 했을 때는 상단에 1,965달러까지 단기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골드까지 자리값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의 대부분 상품군들이 또다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원자재의 상승세가 다시금 불거졌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상승을 하다가 하락한 이 과정이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슈가 조금 완화가 됐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솔직히 원자재 가격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모든 원자재가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뭐 니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산업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나 니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2차 전지. 그렇죠. 2차 전지 네. 배터리로 또 주로 쓰이는 소재잖아요. 그렇죠. 네. 2차 전지가 많이 수요가 네. 폭증을 했어요. 그렇군요. 폭증을 하다 보니까 광산에서 니켈을 캐서 또 만들고 해야 되는데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네. 워낙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테슬라 아시죠? 네. 테슬라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지금 차량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인상할 수밖에 없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는데 네. 그것을 유지를 하다 보면 기업에서는 실적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방어를 위해서도 가격 인상을 해줘야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던 과정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 천연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에너지뿐만 아니라 광물도 있기 때문에 더 가속화됐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원유 그리고 또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 당장의 급등세에 꺾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직까지 궁금한 사항들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